이쯤에서 그럼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군대 내에 사조직일 수 있는 알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그 알자회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2년 이후부터였어요. 하나회가 숙청이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알자회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기수별로 12명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총 인원이 12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알자회가 하나회가 물러난 자리에서 군 요직들을 독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문민정부 그다음에 참여정부까지는 이 군대 내의 사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감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조직에 오히려 들어있다는 알자회들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조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군법에. 그랬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그 각종 요직을 거쳐요.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내 사조직이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돼야 한다. 발언을 했고요. 이 발언에서 사조직이라 그런 거는 이제 알자회거든요. 지금 알자회가 어느 정도로 그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 군 조직에 들어와 있냐 하면 뭐 기무사령관, 항작사령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뭐 육군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12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알자회 출신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이모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알자회 출신이라고 밝혀졌어요. 또한 이 위승호 정책실장 이 사람은 육사 38기 중장인데 한민구 장관 라인으로 꼽히고 알자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사드 관련해서 사드를 이렇게 도입하게 된 그 핵심 요직에는 알자회가 다 그 실무 라인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 알자회들이 조직적으로 보고서도 누락하고 어떤 조직적 항명을 일으킨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의심들이 들고 있고요. 검찰 내 우병우 라인과 좀 비슷한 거예요. 네, 우병우가 사실은 마지막에 얘가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실패하긴 했지만 우병우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손아귀에 쥐려고 했던 게 알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적 인맥들이 그동안의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과 김기춘 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회와 알자회는 형제간이었었습니다. 상호 경쟁하는 곳이었고 당시 하나회는 이제 집권을 했었고요. 그렇지. 알자회는 이제 좀 막내 같은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청명계획이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청명계획인데 이등병이 89년인가 그렇죠. 이 자료를 갖고 이등병이 그 핵심 자료를 갖고 언론에 뿌려버렸어요. 바람에 이게 지금 알려졌던 건데 이 쿠데타 세력들입니다. 쿠데타 모의 세력들인데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뜬금없이 계엄령 언급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알자회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때 그런 움직임들이 그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추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고 곧이어서 그때 문재인 후보가 전방 부대를 방문을 했죠. 그 군의 그 동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알자애들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군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기습적으로 전방부대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실은 경고성 친위 쿠데타에 의한 예측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첩보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선빵 날리는 방식으로 이제 갔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군대 내에 검찰의 우병우 라인 것처럼 신구테타 세력들이 저는 이거를 알자회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바로 테러 조직이거든요. 네, 국가를 전복할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반국가단체라고밖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좀 추가하면 이번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알자회의 핵심 멤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승호 아까 말씀드린 위승호 정책실장
이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거거든요. 실무를. 그다음에 이 사람은 한민구 개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조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배치 작업 실무를 책임진 인물은요. 전임 실장인 그 유재승 육사 35기 전 육군 중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또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이었을 때 자기의 인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진과 같이 독일에 있는 육사 유학파 출신 인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나 감찰기관이 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알자회하고 한민구 라인하고 그다음에 김관진 라인 이 세 라인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인들이 뭐 나라만 지킬 것 같습니까? 진급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국방에 대해서는 능한시한 채 지금 이게 또 방산비리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전역하면은 방위산업체 같은 걸로 들어가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국방개혁도 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촛불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금단의 영역이었던 군대는 아직 못 건드렸습니다. 자정 기능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다 잊었을 거 우리 방송에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보자고요. 이명박 정부 말에 F-35 스텔스 도입으로 14조인가 13조를 시작으로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나라의 군 장비를 거의 도맡아서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당시 13조, 12조, 11조 정확히 11조 한 8천억인가요? 스텔스 사업 로비 자금이 8천억대라고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MB 말부터 박근혜 초까지.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지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사와의 커넥션. 그리고 여기에 로키드 마틴사의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었고 여기에 들랑거리는 인사들이 박근혜 관료들이었다. 이게 정도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회와 인사권 장악과 감사권 장악, 그다음에 방사청의 장악, 인사권. 이 방사청에는 우병우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써머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과 하나의 그 로비 자금으로 엉켜진 굉장한 큰 마피아 조직이 군대 내에 조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것과의 전쟁 중이다. 이게 그렇죠. 지금 써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숨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굉장히 보고 지금 현재 뭐 사드 보고 했냐 안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직전까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하고요. 한민구 현 국방부 장관을 지금 조사하겠다 해서 청와대에서 두 곳의 실이 나서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안보실하고 민정수석실까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번지고 있냐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결정권자는 또 황교안이었을 것이다 해서 황교안에게 조사를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지금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 사드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저는 환경 영향 평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를 썼다. 그러니까 어차피 배치를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방송으로 의혹을 제기해왔잖아요. 이게 배치가 안 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환경 영향 평가는 사계절을 모두 평가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생태계의 변화 같은 게 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문제가 되면 1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드 배치 관련되어 있는 거를 1년 동안 못 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에 우리나라 같으면 원내대표예요. 원내 총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는 딕 더빈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부 세력들은 문재인이 사드를 원래 반대했고 사드를 설치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정을 시켜놔요. 나는 이거를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이랄까 그 어떤 민주적 그 절차를 거쳐야 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딕 더빈 이 사람 말고도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공감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드 문제가 잘못 걸리면요. 프레임에 덫에 잘못 걸리면은 마치 안보를 등한시하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각 청와대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있잖아요. 사드를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절차를 거치자는 말은 사실 뒤에 생각해 보면요. 절차를 거쳐서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절차를 거쳤는데 국회 같은 데서 부결되면 설치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알고 그렇죠. 보면. 그게 주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하겠다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안보 문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제가 알기로 3번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번의 NSC 회의가 개최됐어요. 그러면 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NSC 회의에서 이 사드 문제가 거론됐어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되고 향후에는 이렇게 감지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광진이 안보실장으로 있었고 10일 있었죠. 겹쳐지죠. 그다음에 지금 한민구가 있었을 때 NSC가 4번이 개최됐는데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이 사드에 대한 감지 능력이나 또는 이 향후 계획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김광진 한민구가 스스로 밝힌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예. 있어요. 이슈 안에 지금 잠복해는 있으나 떠오르고 있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드가 정말로 북핵의 효과적인 무기인가에 대한 의문인데요. 그거는 다른 작업을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사드가 100% 요격률을 자랑한다고 뻥을 쳐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5%도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가면은 사드가 정말로 북핵을 맞출 수 있는 무기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 9분에서 10분 걸려야 감지하는 거 아닙니까? 감지했어. 그래서 요격미사일을 사드를 발사해서 폭파시켰으면 어디서 폭파돼요? 씨발 난 그거 하나만 하고도 끝나는 거야.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철원이나 빨리 감지하면 철원도 못합니다. 마하 18로 달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능해요. 아니 요격한다고 치자고 지 마음대로. 그러면 결국은 서울 상공에서 공중 폭파시키는 거잖아 사드가. 그러면 지상에서 터지나 공중에서 터지나 씨발 뒤지긴 똑같은데 무슨 놈의 방어가 되느냐는 자, 거예요. 일단 뭐 철원이나 의정부나 이쯤에서 이제 대기권 도립할 때 종말 단계에 요격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높이 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거리가 안 된다니까. 아니 높이 섰다고 보고. 그거를 미국에 쏠 때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90도로다가 뿅 쏴가지고 이렇게 우주로 나갔다가 대기권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쯤에서 이제 서울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철원이나 의정부 중에서 요격을 했어요. 거기서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 터지는 순간 밑에 인명 살상은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전방에 있는 군사력과 민간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스톱돼요. 제가 폭탄 군대에 있을 때 지뢰병이었잖아요. 그래서 폭탄에 대해서 이제 한 11주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 폭파하는 방법과 이력 계수 예를 들면 컴포지션 C4가 이렇게 해서 1.34라는 거 뭐 이런 것 좀 이제 애우고 있는 건데 수리탄을 있잖아요. 살상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터뜨린 줄 아세요? 상공에서 터뜨리죠. 네, 상부에서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터지면요. 45도 방향 각도로만 다치는데 이거를 7초 만에 터진 거잖아요. 5초. 요즘 이제 5초 정도 터질 거야 아마. 5초 정도를 정확히 거리를 측정해서요. 선수들은 머리 위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치죠. 이거 있잖아요. 핵미사일 날라오는 거 요격해가지고 서울 상공이 터지면 저런 피해가 10배는 더 나아갑니다. 10배는 더 생겨요. 그러니까 지상에 터진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고 지상에서 터진 게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부한다가 아니고요. 요거를 국방 비리로 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근데 섣불리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돌려치기 하고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아까 알자회나 한민구 라인, 뭐 김관진 라인 이런 게 다 비리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승진 또는 뭐 방산 관련해서 비리. 나눠먹기 이런 거거든. 예. 이런 걸로 프레임을 그렇게 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북 세력 문재인 요 프레임으로 가면 100% 지는 게임이고 국방 비리 관련된 부분 또는 인사 난맥, 전횡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 미국 딕더빈 상원의원이 온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드 배치가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하고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정부 공식 입장으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정부와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배치했다라는 성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요즘 계속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거를 또 한 가지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탄도탄, 북한이 쏜 것 같은 대륙간 탄도탄 ICBM에 대해서 요격을 성공했다. 라는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첫 번째 얘기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네네. 말은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예.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미루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결재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도덕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이 쏟아질 것에 대한 문제를 미리 실드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네. 뭐 근데 그 미국이 좀 건방지고 무례한데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상황, 3주만 미루면 새로운 대통령과 체결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이게 한번 설치하면 영구히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새롭게 당선될 정부가 국방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절차를 밟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굉장히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짓이었다. 아니요. 그 왜 부분은-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외교 참사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할 때는 어떤 거냐면 너네 국방부 내부와 우리 국방부가 미군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도입하기로 했어. 라고 했지. 이거는 미군과 한국군의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한국군의 내부에서 알자회나 기타 부패한 마피아 세력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는 국가 권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들 마음대로 지들이 대통령 되고 지들이 다 하고 도입해서 이거를 이제 숨기는 과정을 꼬집는 얘기인데 이거는 미국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우방국이니 한국하고 뭐 형제국이니 이런 개소리 짓거리 되면서 미국한테 전화했을 때 트럼프와 당선 인사했을 때 이 얘기 왜 안 꺼냈죠?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또는 없다 하더라도 미 대사관을 불러서 보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요 명동 가고요. 제가 시민의원 사무실 근처 가면 호텔이 중국인들을 위한 호텔이거든요. 28만 원짜리 호텔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동에요. 노점상들이요. 수입이 70%가 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28만 원짜리 호텔이 7만 원에 지금 해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냐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길거리 이 경제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붕괴를 시켜놓고 온갖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남한으로 하여금 한국으로 하여금 거의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냉전 체제에 지금 동북아 3개국도 냉전 체제 돌입하고 있잖아요. 스탠바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동북아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국이 우리한테 추가로 사드 배치하고 비용 내고 니네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무역 보복당해서 경제 피해 보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 손해를 앞에 놓고 미국이 이 정도밖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적일 수밖에 없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저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권 PD님 얘기한 거 좀 한번 더 해보면 이게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방에 이익이 돼서 이 도입을 했다라면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이거는요 로비 때문입니다. 로비에 눈이 먼 개새끼들이 나라고 역사고 경제고 국민이고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는 대한민국 지금 준전시 상태 맞죠? 총살이어야 됩니다. 총살. 적어도 김광진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김관진은 적어도 왜 그러냐면 청와대가 사드를 주도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김관진이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국방장관 뒤에 숨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지금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절차적으로 자기들은 투명하게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의해서 미군에게 우리나라 땅을 공유하는
행위는 국방부에서 그냥 하면 돼요. 대통령이 결재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실무자 라인에서만 결재하면 되는 부분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한국 내부적으로 무슨 절차를 밟는 건 미국은 안 중요하지. 전혀 상관없어요. 미국은. 한국의 담당자인 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서로 협의하기랄까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면 그들한테는 절차가 그렇죠. 하나도 안 중요한 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쩌면 안보의 문제가 아니고 비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권입니다. 이 개새끼들 진짜 제가 요구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한 편을 먹고요. 자유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편을 먹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군을 지금 옹호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을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 내부에 테러 조직들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반국사 단체. 예, 예, 이거예요. 어떻게 저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국정원과 기무사 이쪽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사드가 들어오는데 정보 보고도 안 됐습니까, 이거? 저 이것도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거다. 국민들 호두부니까지 내다보면서 국민들의 스마트폰 내부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미국이라면 그 큰 장비가 들어오는데 YTN을 통해서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 YTN을 통해서? 전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총살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총살은 좀 총알이 아깝다고 하고요. 참수라고 있죠. 참수? 예. 너무 잔인해. 자, 국방부에 대한 이야기, 뭐 국방,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